게요. 대답으로 제가 그냥 이제 얼굴과 이름을 익히기 위해서 한번 그냥 불러보겠습니다. 네. 이기식 선생님, 예, 심상웅 선생님, 차진 선생님, 노순자 선생님, 차은님, 네, 문영님, 네, 네. 네. 김강산 교수님, 원안나 선생님, 손 네, 선생님, 네, 박필립 선생님, 그렇게 오셨네요. 지금 이제 더 오실 분이 계신가요? 다 오신 건가요? 네, 다 온 것 같아요. 네, 일단 오늘을 오실 분은 다 오신 거네요. 네, 어,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네, 네, 우리 교수님께서 잘 준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제가 PPT를 이제 공유하고 강의에 조금 쓰지만 PPT가 중심이 아니라 이 강의한 내용이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오실 때는 이 교재를 옆에다 놓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8주간은 가족 치료의 이제 다양한 접근, 그 중에서도 8가지 접근을 순차적으로 이제 일단 좀 배울 거예요. 이게 이제 가족 치료의 개론 같은 것인데요. 개론이라는 것은 결국 가족 치료의 숲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보면은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전체잖아요. 그러면 가족 치료라는 그 숲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전에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접근만 가지고도 박사과정 세미나 하면은 그거 가지고 하거든요.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개론은 8가지를 이제 한 주에 한 가지씩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수박 겉핥기이지만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가족 치료의 전모를 일단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배운 거 가지고 이제 깊이 하나씩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가족 치료 중에서도 나는 이게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치료 제가 강의안 만든 것도 여러분에게 드렸지만 또 책도 한 권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꺼운 책 이렇게 이제 받으셨을 텐데 그 가족 치료를 만약에 혼자서 내가 가족 치료를 공부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개념도 이제 처음 듣는 개념들이 나오고 이론도 뭐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 어려운 용어로 설명을 하게 놨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라는 느낌을 처음에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 강의를 이제 듣고 여러 가지 가족 치료의 그 분야별로 주요한 개념들이 뭘 뜻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듣고 나면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도 쉽게 이해가 되고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가족 치료 공부는 참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거를 이제 배우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 과목은 일거양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론도 배워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데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도 그거지만 이 강의를 이제 듣다 보면 일단 나의 가족,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고 왜 우리 가족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왜 이런 상처를 받았을까? 이런 것들, 나는 또 우리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을까?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선 내 가족이 편안해지고, 그죠? 주변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제 과목을 하시면서 나에 대해서도 많이 대입을 해보시는 게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시면 좋고요. 오늘은 이제 첫 시간에 보웬의 가족 치료. 보웬은 가족 치료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웬은 최초로 가족 치료를 정말 이론화하고 정말 좋은 이론을 제시했던 가족 치료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오늘 보웬의 가족 치료를 배울 건데 그렇게 각
이제 이론을 배우기 전에 그래도 서론처럼 여러분하고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재 첫 장에 있는 가족 치료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죠? 지난 학기에 아마 여러분이 상담의 이론과 실제 뭐 이런 과목으로 여러 가지 개인 치료의 접근법들을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여러 가지 접근법을 다 배웠는데 이제 또 가족 치료라는 걸 하면서 8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아, 정말, 그죠? 뭔가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한번 가족 치료는 뭔가 이런 얘기를 먼저 좀 해보려고요. 일단 가족 치료는요, 가족 구성원, 그 가족이 보이는 문제 행동을 그 개인만의 문제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특히 가족이겠죠. 그죠? 이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그 사람의 문제를 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가족을 기왕이면은 이 개인의 문제를 치료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사용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가족 치료예요. 한 개인을 문제를 다룰 때 개인만 가지고 다루지 않고 가족 속에서 보면서 그 가족이 개인을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는 게 가족 치료예요. 그래서 가족을 일단 하나의 시스템으로 전체로 이해를 하고 그 가족 안에서 개인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맺고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 이 관계 양상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 관계를 보면서 이제 개인의 문제 증상을 혹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 것. 이게 이제 가족 치료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개인을 볼 때 그냥 개인의 성격, 뭐 이런 것만 깊이 있게 보기보다는 이 개인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고 이 개인이 이런 문제를 갖기까지는 어떤 가족의 역사가 있는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옛날부터 무슨 일이 있었길래 또는 이 가족들 간에 어떻게 관계를 맺었길래 이 개인이 이런 문제를 갖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가족 치료가 처음에는 이렇게 가족 안에서의 관계, 가족의 역사, 이런 거를 보는 걸로 시작이 됐지만 요즘의 가족 치료는요, 그거보다도 더 범위가 넓어졌어요. 가족에다만 국한시키지 않고 이 개인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의 문화, 이런 것도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넓게끔 보는 쪽으로 점점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 얘기하면서 우리가 가족 치료는 뭔가라는 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개인 치료와 어떻게 다른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라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이에요. 개인 치료에서는요, 개인에게 결함이 있다,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개인 결함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두고 그 사람의 개인의 옛날 경험에서 온 어떤 무의식적 갈등, 이런 걸 해결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게 개인 치료예요. 그래서 주로 정신 내면의 역동, 그죠? 그의 심리, 뭐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개인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그런 원인을 개인에게 두는 그런 것이 개인 치료예요. 그런데 가족 치료로 가면요. 개인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생겨났냐면 그와 관계 맺는 의미 있는 사람,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이 사람과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 발생한다고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이 문제라기보다는 그 관계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와 관계 사이에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대인관계 모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문제야가 아니라 어떻게 관계를 잘못 맺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관계를 본다라는 것이 이제 개인 치료와 다른 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치료에서는 의사소통,
어떻게 서로 대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바로 그걸 통해서 관계 맺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요.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 그러면, 개인 치료는 개인을 치료하는 거고, 가족 치료는 여러 사람, 가족을 놓고 치료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가족 치료사예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상담이 100%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60% 정도는 개인 치료예요. 개인을 상담해요. 그리고 한 40% 정도에서 한 25%요 정도는요, 두 사람을 놓고 치료해요. 부부를 가지고 치료하든가 아니면 엄마와 아이를 치료하든가 이런 식으로 한 2인 정도를 치료해요. 그리고 한 10%에서 15% 정도가 가족을 전부 놓고 치료해요. 온 가족을 네 사람 다 어, 오게 해서 치료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가 단지 숫자가 아니구나. 그 차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개인을 놓고도 가족 치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이야기만 듣고도 그 부부를 치료할 수 있어요. 아내만 와도 부부 관계를 치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엄마만 와도 엄마와 아이의 관계를 치료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와도 그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가족을 따라서 변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치료나 가족 치료냐의 차이는 숫자에 있지 않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의 원인을 보는 시각에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어떤 날 자동차가 가지 못하고 길에 꼼짝없이 서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원인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그 자동차 자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타이어가 펑크가 났든지 아니면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자동차가 갈 수 없든지 시동이 안 걸리든지 이래서 자동차가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요. 광화문 광장에서 지금 엄청 데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연세대학교 할 것 없이 그 일대가 완전히 교통이 막힌 거예요. 이래서 자동차가 꼼짝 못하고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요. 가족 치료적인 관점인 거예요. 뭔가 어디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이 개인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치료와 가족 치료는 이제 그런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치료로 볼 때는 이 아이가 문제야 청소년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가족 치료 관점에서는요, 이 청소년은 일종의 구원을 받게 돼요. 가족 치료에서는 이 아이가 문제야라고 할 때 문제로 지목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영어로는 identified patient, IP라고 얘기해요. 그죠? 단지 이 가족에서 이 아이를 문제 있다고 말할 뿐이지 진짜 이 아이가 문제 있는지 아닌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거는 그 아이의 문제이기보다는 그 아이의 부모의 문제이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개인 치료 관점에서 보면 이 아이가 문제야. 이 아이가 우울하고,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이 아이가 비행을 저질렀어. 이렇게 되지만 가족 치료 관점으로 본다면 이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부모의 역동, 부모가 막 지금 이혼을 하려고 싸우고 이러는 바람에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지고 오히려 품행이 이상해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아이만 가지고 다뤄야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모를 다뤄줘야 한다라는 거죠. 이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맨 마지막 문단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개인 치료의 치료적 대상은 개인이고 개인에게 미치는 가족의 영향을 고려하기는 하지만 개인이 지각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을 치료해요. 그런데 가족 치료에서는 가족 체계를 치료 대상으로 삼아요. 그래서 가족 안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목된 사람, 이게 바로 IP예요. Identified Patient. 이 사람과 가족 구성원,
그러니까 부모와 이런 상호작용과 역기능적인 관계, 여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에서는 치료의 대상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누구를 치료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개인일 수도 있고 구성원의 일부, 부부나 혹은 엄마와 아이 혹은 아빠와 아이 이렇게 두 명일 수도 있고 가족 전체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한 개인의 상호작용의 변화는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가지고 치료해요. 그래서 한 사람만 바꿔놔도 가족은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에 참여하는 숫자보다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가족 치료란 뭐냐라는 걸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넘기시면요. 가족 치료의 발달 과정이라는 게 나와요. 가족 치료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요 두세 페이지는 심도 있게 다루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 과목을 들어가면서 언제 한번 틈나실 때 쭉 한번 한 네 페이지 정도는 읽어보시면 좋아요. 가족 치료의 역사인데, 요것을 잠깐만 5분 정도로 제가 설명을 한다면요. 가족 치료는 언제 시작이 됐느냐? 1950년, 이렇게 봐요. 1950년대는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1,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가족의 문제가 많아졌어요. 전쟁 고아들이 생겨나고 전쟁 미망인들이 생겨나고 그죠? 결손 가족들이 많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가족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됐고 정신분열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이제까지 가족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가족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시작된 것을 1950년대로 보는 거고, 이 1950년대에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가족 치료의 학자가 머레이 보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1950년대는 가족 치료의 태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로 보면 한 75년 전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개인 치료의 역사는 뭐 프로이트서부터 본다면 200년이 넘는 역사이지만 개인 가족 치료는 그거보다는 짧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년대 이제 태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태동할 때 뭐냐면 공교롭게도 미국에 뚝뚝 떨어져 있는 네 군데에서 정신분열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 연구 결과가 정신분열 환자가 그 가족의 역동하고 문제가 있더라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연구 중에 하나를 했던 것이 이제 보웬이고 오늘 보웬을 배울 텐데 특히 보웬 같은 경우에는 분화 이론이라는 걸 내면서 가족 안에 이제 잘못된 역기능 속에서 어떤 개인이 제대로 개인으로서 분화되지 못할 때 그것이 정신분열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이론을 내면서 네 군데서 정신분열 이론을 연구했는데 결론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거예요. 가족이 문제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50년대 이제 가족 치료 태동이 됐고요. 그리고 1960년대 이제 가족 치료가 막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연구소에서 나오면서 오웬에 이어서 미뉴친이라는 구조주의, 우리가 두 번째 배우게 될 가족치료 이론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구소에서 가족치료들이 조금씩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다가 1970년이 되면서 가족치료는 도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은 정신분석적 가족치료, 경험주의 가족치료, 인본주의 가족치료, 구조주의, 전략적, 행동주의적 접근, 이런 가족치료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가족치료들이 제가끔 매우 발전하면서 이제 도약기를 맞게 돼요. 전성기를 맞게 돼요.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 이 각각 발전하던 것들이 다시 서로 통합하고 이론과 치료의 기법을 절충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고 1990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오면서는 이제 개인만 보고 가족만 보던 데서 정치와 사회와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더 넓게 보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순서대로 우리가 8가지 접근법을 어쩌면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하고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정리해 놓은 강의안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제가 각 이론들을 얘기하면서 이 역사적인 얘기는 조금씩 언급을 하게 될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이론 보웬의 가족 치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공유할게요. 네, 화면 공유됐죠? 네, 잘 보입니다. 네네. 네. 저는 뭐 지난 오리엔테이션에 소개를 했기 때문에요. 제 소개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보웨는 이렇게 생긴 분이에요. 1913년에 태어나서 1990년까지 사시고, 네. 조금 이제 젊었을 때의 모습은 뭐 이런 모습이에요. 네. 그래서 머레이 보웬, 가족 치료의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거기 강의 안에 보시면 보헤는 제1세대 가족치료 이론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이론은요, 어떤 다른 가족치료 접근보다도 우리 인간의 행동,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포괄적인 설명을 해주었고, 그리고 아주 영향력 있는 이론으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헤의 가족치료는 기본적으로는 정신역동적 가족치료다. 이렇게 분류가 돼요. 나중에 우리가 정신분석적 가족치료라는 걸 네 번째 가서 배우게 되는데, 그때 가족치료는 정신역동이라고 해도 프로이트나 융의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대상관계 이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초창기의 정신역동적 이론, 이것으로 이제 기본을 삼고 있는 이론이에요. 보웬의 이론은요, 이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우리 내면의 정서적인 세력, 우리 감정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주고요. 우리가 개인과 이제 가족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우리의 해결되지 못한 부모와의 정서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와의 문제에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큰 공헌을 했고 우리가 보웬을 제일 처음에 배우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될 보웬의 가계도라는 치료 기법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것을 이제 다루게 돼요. 그런데 이 보웬의 이론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우리가 각 이론을 배우면서 항상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각 이론의, 각 접근의 주요 개념을 먼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어떤 분야를 잘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쓰는 용어를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 개념이 도대체 뭐야? 이걸 알아야 우리는 가족 치료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보웬의 가족 치료를 우리가 배웠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있는 개념들을 여러분이 이게 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아 분화, differentiation of self. 그죠? 그 다음에 삼각관계, triangle relationship. 그 다음에 다세대 전수 과정, multi-generation transmission. 다세대 가계도 지노그램이라고도 하고 패밀리 다이어그램이라고도 하는 이 가계도 그다음에 탈삼각관계 디트라이앵귤레이션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이 개념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보웬을 배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이제 설명할 텐데 이것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야 할 것이 이 자아 분화의 개념이에요. 자, 자아분화. 자, 요 그림을 우리 띄워놓은 채로 거기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아분화. 일단 자아분화를 영어로 표현할 때는 differentiation of self. 이렇게 해요. 자아분화. 이 분화라는 것이
우리는 분화, 그러면은 분리, 단절. 그래서 separation이라는 용어를 떠올리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분화는 분리나 단절이 아니에요. 분화는 다르다라는 것을 어원으로 갖고 있어요. differentiation. 이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자아분화는 거기 한번 보세요. 보웬의 가족 치료의 핵심 개념이고 치료의 목표다. 그랬어요. 보웬은 자라나는 아동들에게는 가족과 정서적인 관계를 맺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고 분화할 수 있는 본능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힘을 일단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다른 존재로 태어나요. 그런데 분화를 실패를 하고 자기 자신이 되지 못하는 이 분화의 성패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뭐냐면 계속적이거나 만성적인 긴장이라고 봤어요. 아이들은 언제 태어나서 긴장을 할까요? 태어났는데 부모들이 막 싸워요. 막 그냥 냄비가 날아가고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래요. 그러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불안해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안이 이게 전쟁터고 안전하지가 않구나라고 긴장을 하게 되면 이 아이가 마음 편하게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없고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호에는 이런 긴장을 주는 것이 분화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라고 믿었고, 아이들이 불안해지면 분화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보웬에게 있어서 이 분화는 개인이나 가족의 건강을 판단하는 기준이 돼요. 이 개인이 얼마나 잘 분화했느냐, 이 가족이 얼마나 가족 구성원들을 잘 분화시키느냐, 이것이 건강에 대한 기준이 돼요. 자, 처음에 이 분화의 개념이 잘 떠오르시지 않더라도요. 제가 세 페이지에 걸쳐서 분화에 대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면 분화가 뭐라는 걸 이해하시게 돼요. 자, 보엔에게 있어서 분화는 이제 이게 건강의 기준이고 치료의 목표다 그랬는데 이 자기 분화는 우리 모두가 내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만족한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해서 평생 동안 추구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분화가 뭐길래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분화를 시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분화는 differentiation이라고 했어요. 이 분화는요, 자기 주변의 압력으로부터 분리돼서 자신의 인생 목표와 가치를 정의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분화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통제적이고 요구적인 말을 하더라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죠? 뭐라고 해도 보완회동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예스 하는 상황에서도 나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분화의 능력이에요. 그런 사람은 집단에 여전히 소속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일 수가 있어요. 엄마는 엄마, 나는 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과도하게 의존적이거나 영어로 dependent 혹은 독립적, independent. 우리는 이 독립적이라는 independent라는 개념을 좋은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그렇지만도 않아요.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이지 않고 적절하게 상호 의존적인 것이 좋다는 거예요. interdependent. 그러니까 여기서 independent는요, 완전히 독립돼서 소외된 이런 개념이라면 interdependent는 각자가 자기 자신이 있으면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화된 사람은 독불장구처럼 혼자 있거나 단절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일 수 있으면서도 또 자기와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를 말해요. 그래서 분화에는 불안한 체계 속에서도 비교적 불안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자신의 선택과 감정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그랬어요. 자아 분화는요, 한 개인을 볼 때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느끼고 이렇게 생각해. 감정과 이성이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상태. 이게 이제 개인으로서는 분화된 상태고, 대인 관계에 있어서는 나와 타인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그런데 분화가 단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정신 내적으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감정과 사고를 분리시킬 수 있는 능력이어서 미분화된 사람은 자기 생각이 뭔지, 느낌이 뭔지 구분을 못해서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자기 주관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잘 분화가 된 사람은 이건 내 느낌이고 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균형 잡혀 있어서 정서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지만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그것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감정과 이성이 잘 균형 잡혀 있는 이런 상태를 유지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인관계 수준으로 가면은요, 자신과 타인 사이에 이제 잘 관계 맺는 능력으로 가게 돼요. 분화되지 못한 융합된 사람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고 확신이나 신념이 없고 남의 인정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의존을 해요. 부하내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내키는 대로 이성이 없이 그냥 의사결정을 해요. 그런데 잘 분화된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취할 수 있고 자기가 믿는 대로 결정하며 행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타인과 굉장히 친하게 접촉을 하지만 자아 정체성과 독립성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요, 분화와 분리는 다르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주 드는 예가 있어요. 자, 어떤 며느리가요, 시어머니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고부 갈등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은 상처를 받고, 시어머니가 급기야는 꼴보기 싫어져서 뒤통수만 봐도 막 그냥 토할 것 같고,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는 지경까지 됐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남편을 이제 막 설득을 해가지고 못 살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 분가를 해서 심지어는 호주로 이민을 왔다. 그래도 그거는 분화가 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분리를 시도한 거죠. 자, 호주에 이민을 왔는데도 이 시어머니가 그죠? 요즘 같은 시대에 막 페이스톡으로 맨날 아들하고 전화해가지고 맨날 간섭을 하고 이렇게 돼서 뚝 떨어져서 살면 좀 괜찮을까 하고 분가를 했는데 전혀 그게 되지 않았어요.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마마보이처럼 굴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분화가 아니에요. 분화는요, 똑같은 시어머니하고 살면서도 어느 날부터인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이 며느리의 속을 더 이상 속상하게 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그때 분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영향받지 않는 거죠. 어머니의 생각은 어머니의 생각. 아, 어머니는 9세대고 어머니는 가난한 시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고 그냥 뭐 아껴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고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머니는 어머니, 나는 나. 이렇게 이걸 분리해서 우리는 달라라고 어머니를 어머니대로 수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단계가 되면 그거는 심리적인 분화를 이룬 상태가 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더라도 별로 속이 안 상해지고 이렇게 되면 분가를 안 해도 분리를 안 해도 분화를 잘 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분화가 정말 중요한 가족 치료의 개념이에요. 우리나라처럼 부모가 자녀들을 잘 분화시키지 못하는 나라가 참 별로 흔치 않을 거예요. 요즘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떤 가족을 만나고 있냐면요. 아들이 7년이나 사귀었던 어떤 여성과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 두 남녀가 헤어지게 됐고 헤어진 다음에야 아들이
막 그냥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상담받고 부모와 관계를 단절하겠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어머니가 후회를 하면서 내가 아들을 분화시켰어야 했는데 아들의 삶은 아들의 삶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의 선택을 존중했어야 됐는데 내가 통제 욕구를 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불행을 지금 자초하게 된 거죠. 결국 분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아들과 분리 단절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건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나 너무나 엄마들이 자녀들이 소중한 나머지 자녀들의 삶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화시키지 못하는데 이 분화한다라는 거, 존중한다라는 거, 나와 다른 개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문제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요. 이제 분화를 그러면 어떻게 시키는 거고 어느 정도 됐을 때 잘 분화가 됐다. 이런 검사가 있지 않을까? 분화를 척도 실제로 자아분화 검사가 있어요. 인터넷에 한번 쳐보시면 챗GPT한테 물어보면 자아분화 검사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번 검사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분화의 정도를 0에서 100 이렇게 연속선상에서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누구나 낮은 분화 상태로 퇴보할 수 있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고정된 수치가 아니에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높은 분화 수준에 있으나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을 때는 낮은 분화 수준으로 좀 낮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에서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면 분화를 지금 0에서 100까지 이것을 네 구간으로 나눴어요. 이 지금 도표에도 보면은 0에서 25, 25에서 50, 50에서 75, 75에서 100, 네 구간으로 이렇게 나눠 놨잖아요. 그런데 이 표시를 보면은 지금 0 쪽은 퓨전, 융합된 상태예요. 다른 말로 미분화된 상태. 100은 완전히 분화된 상태. differentiation of self 그랬어요. 그러면 가장 낮은 lowest level일 경우에는 emotionally fused to the family 그랬어요. 가족의 정서적으로 융합이 되어 있고 feelings dominate 그랬어요. 감정이 판쳐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뭐가 결정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감정 따라 가고 그리고 아이의 감정, 엄마의 감정, 아빠의 감정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아이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이렇게 퓨전 상태가 되면 소위 말하는 정신분열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요. differentiation of self 가장 높은 것일 때는 separate thinking from feel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각과 감정이 딱 분리될 수 있고 여기에 보니까 over 60 is a small percent of society 그랬어요. 여기 50보다도 넘어서 60이 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아주 작은 퍼센트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0 이상으로 분화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왜 그러냐? 여기 지금 1부터 4까지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 1부터 25는 뭘 의미하고 25에서 50은 뭘 의미하고 또 그 다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요걸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60 이상이 많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사를 하게 되면 점수가 별로 안 좋게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 70 이렇게 나오면 아주 잘 나온 거기 때문에 한 우리가 80, 90 나오면 기분이 좋겠죠? 근데 점수가 낮게 나와도 걱정 마시라라는 거예요. 그거 정상이니까. 왜 그러냐? 1번 한번 볼게요. 가장 낮은 자아분화 수준 25 이하일 때는 어떤 상태냐면 감정적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외부 반응에 지나치게 민감해요. 그 말은 눈치 보며 산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미 있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 능력이 결핍되어 있어요. 관계 맺음을 잘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융합 정도가 심해서 불안도 높고, 그리고 자아 발달 개념이 미약해요.
자아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쉽게 받고 상처받으면 심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을 일으키고 사회적인 역기능을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정신질환으로 빠져들기 쉬운 구간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죠? 상처도 잘 받고요. 근데 이제 25에서 52번째 구간으로 가면 융합이 되어 있지 정도는 않아요. 융합은 심하지 않은데 자아 정체감이 낮아요. 자존감도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관계지향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누구 마음에 들려고 애를 쓰고 대부분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용해요.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와 인정에 의존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좋게 평가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라 그러면 자존감이 뚝 떨어지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0에서 25단계와의 차이는 분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 조금 상담을 받거나 조금 교육을 받으면 분화 수준을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잘 안 될 경우에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행동 및 성격 장애에 정서적 장애를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25에서 50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우울하기가 쉽고 이렇게 정서적인 질환 이런 것을 가질 수 있어요. 이제 50에서 75로 가면 그게 보통 자아 분화 수준이에요. 우리들은 보통 이 구간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충분히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율적이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요. 주어진 역할도 잘 수행하고요. 어떤 상황에서나 정서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0점만 넘어가도 우리는 이제 괜찮은 사람에 속해요. 그러면 75에서 100에는 도대체 누가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고와 감정이 딱 분리되어 있고요.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가지고 거의 완전한 성숙 수준에 이른 상태예요. 95에서 100, 여기는 보통 사람은 들어가지 못해요.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그죠? 뭐, 예수님, 부처님,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 속할 수 있어요. 근데 75에서 95가 되려면은요, 어떤 양육을 받아야 그게 가능하냐면, 부모가 진짜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를 독립된 개체로 존중하고 인정해 줘요. 그러니까 잘 존중해서 기르면 75가 넘어갈 수 있고요. 우리처럼요, 상담 공부하고 자기 성찰을 많이 하고 분화를 끊임없이 이루려고 노력한 사람은 턱걸이해서 75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이 뚜렷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관점에도 귀 기울일 줄 알고 다른 사람이 비난하든지 칭찬을 하든지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나, I am I.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5 이상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치료의 고울이고요. 그죠? 점점 성숙해 되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은 자아분화가 뭐라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자아 분화는 그래서 보hen에 있어서는 치료의 고울인데 이 분화의 개념은 융으로 가면 융에서 여러분 개성화라는 단어를 배우셨죠? 그 개념과 비슷한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책 넘어가시면 분화가 잘 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이 보이죠? 그죠? 찾으셨어요? 분화가 잘 된 사람들의 특징. 자, 여기에 열거된 특징들이 우리의 성장 목표가 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 항목들이, 아, 이 사람이 이러면 이 사람은 괜찮아. 이 사람이 이게 안 돼 있으면 이 사람은 이 부분을 노력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에서 저하고 한번 해보실 거예요. 여기 빈칸이 쭉쭉 있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면 동그라미를 치세요. 만약에 이렇지 않은 것 같으면 거기다 나름대로 체크를 하세요. X표를 치든지 뭐 세모를 치든지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서 나중에
동그라미가 쳐 있는 건 여러분이 이미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유지하시면 돼요. 분화된 모습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는 난 아직 안 돼. 라고 X표를 치면 그 부분을 노력하시면서 점점 분화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 만만 하죠. 자, 첫 번째,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했어요. 아까 interdependent라는 용어가 바로 그거예요. interdependent가 뭐냐라고 하면 independent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상호 의존적인 것은요, 독립적이면서도 다른 독립된 사람과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독불장군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이든지 혼자서 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별로 불안해.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속이 편해. 나 혼자 다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줄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다 치시면 안 돼요. 그죠? 음. 누군가에게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을 기꺼이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 상호 의존적이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서요, 아주 홀로서기를 잘한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요. 그래서 대개는 관계를 잘 맺기보다는 소외되어 있기가 쉬워요. 이거는 잘 분화된 사람의 잘 관계 맺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제가 한번 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음, 홀로서기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에요.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상담을 공부하기 전까지만 해도 누구에게 도움을 기꺼이 요청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와달라 소리를 잘 못했어요. 뭐든지 내가 혼자 하려고 하고 힘들어도 내가 하려고 하고 왜 그랬나 하고 저를 이제 공부하면서 성찰을 했더니 제가요, 9살 때 엄마 아버지를 떨어져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살았었어요. 9살부터 중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왜 그랬냐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40년 동안 시집살이 하면서 너무 된 시집살이 하면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죠? 엄마를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분가를 시도했기 때문에 큰딸인 저를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남겨놓고 동생 셋은 데리고 이제 멀리 딴 데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9살 된 나이에 홀로서기를 시작했어요. 숙제도 혼자 하고 공부도 혼자 하고 그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사랑은 해주셨지만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아이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모범적으로 인정받는 아이로 살긴 했지만 내가 힘들고 엄마 도움을 받고 싶을 때도 엄마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아파서 나갔기 때문에 내가 엄마 속상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큰 딸로서의 그런 책임감 같은 것이 제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예를 들어서 시집 가가지고도 속상해도 저는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우리 남편이 이렇게 속썩여.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이런 전화를 하지 못하는 딸이었어요. 혼자서 다 해결했죠. 남편에게도 내가 힘들 때 남편에게 흔쾌하게 도와달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나이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부하고 이런 개념을 하면서, 어머, 내가 왜 그렇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홀로서기를 잘하는 사람, 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아직 덜 분화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런 느낌. 두 번째, 자기 나름의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소속된 집단에 결속되어 있다. 이거 아시겠죠? 집단에 결속되어 있지만 나는 내 목표를 따라 가고 있어요. 자, 그 다음, 건강한 경계성을 가지고 있다. 경계선을 가지고 있다. 나는 나, 너는 너, 이거예요. 경계가 있어요. 분화된 사람은. 그 다음에 자신의 두 발로 스스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다. 이거요. 그 다음, 비난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나와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능력, 이게 분화의 능력이에요. 또,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필요 이상으로 영향받지 않는다.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다음, 적개심을 처리했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 누구를 미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는 다르니까 나랑.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다음 당신 혹은 우리로 시작하는 말보다 I 메시지.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I 메시지. 나는 이렇게 느껴.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필요할 때는 yes와 no를 말할 수 있다. Everybody says yes. I say no. 이게 된다는 거예요. 분화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다음에 비합리적인 사고를 벗어나 객관적으로 사고한다. 아까 객관이라는 것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걸 구별할 수 있을 때 생겨나는 개념이에요. 감정과 사고가 분리되지 않으면 주관적으로 그냥 그게 객관인 줄 아는 거죠. 그다음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감정의 지배를 받지는 않아요. 내 감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절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자신의 기대와 필요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채울지를 알아요. 이 감정을 안다라는 것은요, 내가 뭘 원하는 것을 안다라는 능력으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고 싫으면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와 필요를 정확히 알고 어떻게 채울지를 알아요. 자, 그다음에 불안과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또 분화된 사람은 진지함과 건강한 유머 감각이 균형 잡혀 있어요. 굉장히 여유로워요. 그래서 유머가 나올 수 있어요. 분화된 사람은요, 진실하고 진솔해요. 솔직하죠.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진지하게 진솔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외유, 내강이에요. 속에 다 입장이 있고 다 있어요. 그걸 아주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삼각관계에 얽혀들지 않아요. 박해자, 희생자, 구출자의 역할을 맡지 않아요. 삼각관계는 조금 이따 설명할 거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편안하게 느껴요. 나는 나 자체로 괜찮다고 느껴요. 남들도 괜찮듯이 나는 나로 괜찮다. 그죠? 그다음 자신의 내면을 부정적인 감정도 솔직하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며 타인의 욕구와 필요를 인정해요. 내 욕구가 소중하듯이 타인의 욕구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존중하죠. 그 다음에 타인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그의 입장을 배려해요. 그리고 다양한 경험에 개방적이며 모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다른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개방적이고 새로운 개념,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해요. 나를 굉장히 좋아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자신과 다른 사람의 차이를 즐기며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즐거워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싫은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여요. 그리고 신기하게 보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재미있게 어우러져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화된 능력, 분화됐다라는 거 이제 여기까지 했기 때문에 분화가 뭐라는 그림을 여러분은 이제 그리실 수 있어요. 분화된 사람은 한 개인으로서 굉장히 편안하고 그리고 자유롭고 독립적이고 그리고 그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면서 살 수 있어요. 조화롭게. 그러니까 이 분화가 보에는 한 개인의 성숙의 거울이고 건강한 가족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족 안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개인들은 다 각자가 자유로워야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아이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죠? 더더군다나 성인이 됐을 때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걸을 때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분화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족에서 배워야 할 그런 개념인 거예요. 네. 제가 여러분의 얘기도 좀 들어보면서 가고 싶은데 오늘 조금 시간이 바쁘니까 가야 되겠어요. 자, 삼각관계 이제 나오죠. 삼각관계. 보혜는 가족 치료에서 삼각관계를
중요시 여겼고, 대부분의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서 생기기보다는 세 사람 사이에서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관계를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대부분 중요한 관계들은 제3자에 의해서 방해를 받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대개는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엄마 아빠가 싸우면은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자녀를 끌어들여서 내 편 만들려고 해요. 이런 게 가족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갈등 관계 속으로 자녀를 끌어넣으니까 이 자녀가 부부싸움 하는 부부 밑에서 분화를 못하고 거기에 얽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삼각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화된 사람은 삼각관계에 얽혀들지 않아요. 엄마 아빠 싸우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잘 살 수 있는데 아이들은 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부부가 싸우기 시작하면 여기서는요, 지금 부부가 싸워요. 아빠가 딸을 자기 편 만든 거예요. 엄마는 딸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를 만들면서 이 아이가 제발 좀 나 자유롭게 살고 싶은데 엄마 아빠 걱정이 돼서 살 수가 없어요. 싸우는 엄마 아빠를 보면서. 가족 안에는 삼각관계 안에 한 사람은 박해자가 되고 한 사람은 구원자가 되고 한 사람은 희생자가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는 데서 가족의 모든 문제들이 발생한다. 이게 보웬이 설명했던 거예요. 이 삼각관계에 대한 보웬의 이해는요, 가족 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라고 봐요. 삼각관계는 어떤 두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나 제3자를 자신들의 갈등, 불안 속으로 끌어들여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삼각관계는 긴장을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안 돼요. 둘이서 갈등이 일어났으면 둘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3자를 끌어들이면 싸움은 좀 완화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채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각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분화와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아이는 결국 분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싸우는 부모 밑에서. 이 자아 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삼각관계의 형성의 가능성은 커져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그죠? 서로서로 그냥 뭉쳐서 있는 거예요. 관계가 중요할수록 이 관계는 더 삼각관계가 견고해져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의 분화의 수준이 낮을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과 불안을 객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의존적인 관계 속에서 그냥 엉켜서 풀지 못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삼각관계는 동시에 특정한 가족 구성원의 낮은 분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요. 삼각관계 딱 얽혀들면은 이 아이는 분화가 되려고 해도 도저히 분화가 안 된다는 거고요. 이 삼각관계의 패턴은 세대를 통해서 전수되고 밑으로 갈수록 역기능적이 된다 그랬어요. 자, 다음 장을 보시면요. 여기서 지금 삼각관계가 있었어요. 이 집은요, 이따 가게도 이제 설명하겠지만요. 이게 아빠고, 그죠? 이게 엄마인데, 여기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둘이 엄청 이제 지그재그 선은 갈등선을 말하죠. 이 두 줄은 선을 먹었다는 거예요. 엄마가 교수님 아들, 다른 하지 않았는데요. 슬라이드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음. 끼지 않았어요. 잠깐요. 계속 안 움직이고 있나요? 저는 제 것만 그런 줄 알았네요. 지금 어때요? 안 보여요? 움직이지 않아 첫 장에 걸려 아직 있어요. 자아분화 척도인데요. 그러면 이거 여기에 남겨 있어요, 아직도? 삼각형? 아니요, 아니요, 삼각형. 자아분화 척도. 자아분화 척도에 있어요, 아직도? 네. 얘로 안 가고? 문제네요. 그러면 공유 중지했다가 다시 한번 열어볼게요. 가끔 저한테 이런 일이 발생이 되네요.
분화가 안 되면 그것이 다음 세대로 또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분화되지 못한 수준은 더 심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몇 세대가 지나면 그 밑에 세대에서는 정말 정신분열이 나올 정도로 이 융합된 관계가 지속되면 가족이 갈등을 풀지 못하는 채로 자녀에게 계속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다세대 전수 과정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은 또 자기와 비슷한 분화가 낮은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 원가족에서 했던 것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더 분화 수준은 나빠져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자녀가 결혼하기 전에 잘 분화를 시킨다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분화된 사람들끼리 잘 만나서 좋은 가족을 만들어야 그 영향을 자녀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는 부모가 되기 이전에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먼저 치유받아라. 그래서 미숙한 두 사람의 성인이 만나서 부부가 돼서 다시 역기능적인 부부 관계를 형성하면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부모가 잘못 출발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자녀들은 병이 든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릴 때 무방비 상태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나중에 성장 후까지 그르치게 되고 그것이 또 세대를 통해서 이어지고 그래서 다세대 전수라는 것은 부모가 잘못해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그 자녀들이 또 그걸 반복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이 부정적 영향을 우리 때에서라도 끊어야 우리 자녀들이 영향을 또 안 받게 된다. 이런 것을 이제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호는 결국 윗세대에서 내려오는 미해결된 정서적 융합, 미분화, 이것들을 이제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이제 각 개인들은 스트레스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나고, 또 갈등을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으면서 풀어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족이 문제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과 치료 기법을 얘기하면서 보에는 삼각관계를 탈삼각시켜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삼각관계에 얽혀 있는 특히 이제 자녀들을 분화시키는 것. 이게 탈삼각이에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 얽혀 있다는 것을 일단 인식을 해서, 그죠? 그 영향을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이제 치료사가 그것을 도와주게 돼요. 예를 들어서요, 이제 제가 한 여성을, 이혼한 여성을 이제 상담하고 있는데 그 과정 상담하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나는 지금 이혼해가지고 내 자녀와의 문제도 힘들고 속이 상해 있는데 우리 노부모가, 늙으신 부모가 싸움만 나면 둘이서 별거를 하고 나를 불러대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또 아버지 시중을 들어줘야 되고 이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제 그게 너무너무 지겹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기네 싸움 자기끼리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도 지금 힘에 겨워 죽겠는데 맨날 싸울 때마다 나를 오라가라 하고 네 엄마 좀 어떻게 해라, 네 아빠 좀 어떻게 하라 하고 그러는데 난 이제 그 일을 안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왔을 때 그것을 안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 이것이 이제 탈삼각의 시작이고 분화의 시작이에요. 만약에 이 작업을 상담받는 중이 아니었다면 이 딸은 그냥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해 버릴 거예요. 이제는 나 찾지 마라. 나 그러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이런 거 할 거예요. 근데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이런 성찰이 일어나고 이제 이거는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냥 부모와 싸우지 않으면서 자기가 경계 짓는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서서히. 때로는 그냥 가볍게 엄마가 오라 그럴 때 엄마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라는 얘기를 한다든가 혹은 때로는 편지를 써서 때로는 전화를 해서 아주 부드럽게 경계 짓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담사가 도와줘야 하는 탈삼각을 할 때 폭력적으로 파괴적으로 분리와 단절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이제 치료사가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할 때요, 상담을 하면서 이제 통찰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오해는 다세대 가계도라는 것을 이제 그리는 거예요. 가계도. 3세대 이상, 4세대, 5세대까지 올라가면서 기호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그리는데, 지금 PPT가 안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교재에 보면은, 거기 기호들 제가 다 넣어놨죠? 교재에. 그죠? 거기에 보면은 지금 다세대 가계도라고 설명이 있는 옆칸에 그림이 있죠. 그죠? 거기에 보면은 두 줄로 된 친밀한 관계. 제가 몇 지금 좀 페이지가요? 다시 한번 공유를 시도해 볼게요.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죠. 아, 선교사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들리는데요? 아, 저한테 파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도 돼요. 네,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잠깐만, 네, 어,